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10장에서 조직에서 구성원들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요소들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방해 요소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조직과 직업생활 11장 세계화와 글로벌 인재에서 세계화와 국제감각의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리고 국제 법규를 포함한 국제 동향을 파악하는 방법과 글로벌 인재가 되기 위한 핵심 역량과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구체적 내용은요, 먼저 세계화와 국제 감각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다음으로 국제 동향 파악 방법과 국제 법규의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로벌 인재가 되기 위한 핵심 역량은 무엇인지, 글로벌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는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의 수업을 통해서요, 세계화의 개념과 국제 감각의 정의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제 동향을 파악하는 방법을 알고 전공과 관련된 국제 동향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인재가 되기 위한 핵심 역량은 무엇인지, 글로벌 인재가 되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재 211쪽에 있는 미리 보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미리 보기에는 세계 3대 투자자로 알려진 로저스 홀딩스의 짐 로저스 회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교재 211쪽을 펴시기 바랍니다. 로저스 홀딩스의 회장 짐 로저스는 워렌 버핏과 조지 스로스와 같은 이런 사람들과 세계 3대 투자가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는 직접 세계를 누비며 보고 들은 내용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통찰가로서도 유명한 그런 사람입니다. 1990년 6대륙 52개국 10만 마일을 모터사이클로 돌아본 뒤에 중국이 세계의 중심에 있을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당시의 중국은 천안문 사태 이후에 개혁 개방의 후유증을 겪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갸우뚱했지만 그의 예언대로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이런 그가 한국 투자처로 흥미없다고 일가를 해댔습니다. 로저스 회장은 서울 노량진 공시촌을 찾아서 하루 15시간씩 공부한다는 학생들을 만나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10대들의 꿈이 빌 게이츠나 마크 저버가 아닌 공무원이라는 건 참 슬픈 일이라고 하면서 청년들이 도전하지 않는 나라가 어떻게 신흥 국가들과 경쟁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로저스 회장이 지적한 것처럼 업무나 직위와는 상관없이 그냥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몇 년씩 머리를 싸매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가올 새 시대를 이끌어 나가야 할 젊은 여러분들이 새겨들어야 할 아주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세계화는 개인과 조직의 활동 범위가 세계로 확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계화가 됨에 따라서 자유롭게 다른 나라로 이동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집안에 앉아서 직접 사고 팔 수 있는 세상이 되었죠. 기업은 자본이나 노동, 기술과 정보 등을 대상으로 국경을 초월해서 두 나라 이상에서 동시에 기업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이 늘어나고 있죠. 더 나아가서 최근에는 다국적뿐만 아니고
초국적 기업까지 등장해서 범지구적 시스템과 네트워크 안에서 기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국제 경영이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3B, 즉 보더, 국경이죠. 바운더리, 경계입니다. 배리어, 장벽, 이 세 가지의 B, 즉 3B가 점쳐 무너지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세계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몇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계화의 진행입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세계화는 우루과이 라운드나 세계무역기구, WTO죠. 자유무역협정, FTA입니다. 등과 같은 흐름을 같이 합니다. 1986년 우루과이 라운드가 시작되고요. 1994년 WTO가 만들어지면서 세계 각국은 무역과 서비스 등에서 WTO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생산과 교역에 있어서 국제 규정을 따르게 함으로써 경제를 중심으로 세계화가 가속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FTA, 즉 자유무역협정은요,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이나 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나 무역 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 특혜를 상호 부여하도록 하는 협정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미국은 물론 중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칠레, 싱가포르, 인도, EU나 베트남, 콜롬비아 등과 같이 FTA를 체결하여 발효 중에 있습니다. 세계화가 이루어지면 기업은 해외에 직접 투자가 가능하고 원자재를 보다 더 싼 값으로 수입할 수가 있고요. 또 운송비가 절감되고 무역 장벽이 낮아져서 시장이 확대되는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우리나라의 시장도 열어야 되기 때문에 세계적 수준에서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따라서 국제 경쟁력과 국제 감각을 가지고 세계화에 따른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화에 따라서 조직 구성원들도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을 만나고요, 대화하며 거래나 협상을 해야 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시장이 확대되는 추세에 맞추어서 개인들도 의식과 태도, 행동도 세계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요, 세계화의 추세입니다. 세계화는 경제나 산업 등의 측면을 넘어서 정치나 사회, 문화 등의 영역까지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세계화의 시작은 1970년대에 국가 차원을 넘어서 인류 전체의 관점에서 환경과 빈곤, 전쟁의 문제를 논의하려는 움직임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환경오염과 생태계의 파괴 등은 한 국가 차원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죠. 지구적 차원에서 생각하고 세계 여러 나라가 협력해서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19만 보더라도 여러분들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세계화의 움직임 속에서 다양한 영역에서 국가 단위의 움직임을 넘어서 활동하는 여러 주체들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초국적 기업뿐만이 아니고 환경과 인권 문제를 다루는 비정부 기관, 즉 NGO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국가 내의 지방정부들도 국가 차원이 아닌 지방정부 차원에서 해외 교역과 교류를 넓히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인들 역시 세계화의 영향 아래 직업생활을 하고 있고 각종 문화예술, 학문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제는 우리 전공과 관련 있는 분야의 자격증도 국내는 물론 국제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스포츠와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개인이 국적을 선택하여 활동할 정도로 그 활동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가수나 배우들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 추세를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세계화의 지역화 측면에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세계화의 단계를 넘어서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글로컬 시대라고 하는데요. 글로컬은 세계, 즉 글로벌과 지역, 즉 로컬의 합성어입니다. 세계적인 것과 지역적인 것의 동시성에 대한 인식을 담고 있는 그런 용어이죠. 글로컬은 해외 진출 시에 해당 지역들과 끊임없는 문화적 교류를 시도해서 서로에게 유익한 공유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죠. 그리고 세계는 지금 전 지구적으로 사고하고 로컬적으로 행동하라라는 전략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CJ그룹의 한식 브랜드인 비비고는요, 글로벌 경영 전략을 통해서 성공한 사례인데요. 이 회사는 비빔밥을 원류로 하되 각국 입맛에 맞는 메뉴를 개발하는 철저한 현지화 전략을 통해서 돌솥 비빔밥이라는 한국의 식문화 콘텐츠를 보이면서 중국에서는 두부를, 영국에서는 칵테일을, 그리고 일본에서는 샐러드를 이용해서 현지인이 좋아할 수 있는 메뉴를 개발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회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국제 감각의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차 세계가 지구촌화되고 밀접하게 영향을 주고받음으로써 직업인이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 다른 나라를 방문한다든지 외국인과 거래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그 나라 사정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면 의도하지 않은 실수 때문에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이런 실수는 개인뿐만 아니고 조직 전체 또는 더 나아가서 국가적 손실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직업인이라면 국제적 식견과 능력을 가지고요, 새로운 경쟁과 시장 환경에 맞서야 할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시대에 성공하려면 국제 감각은 필수로 길러야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국제 감각은요, 단순하게 외국어만 잘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죠. 국제 감각은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요, 국제적 동향을 이해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국제적 감각은 다른 나라의 문화적 특징이나 의식, 예절 등 세계 각국의 다양성과 시장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요,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서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신문이나 잡지, 인터넷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해서 국제 동향을 파악하고 또 조직의 업무와 관련된 국제적 법규나 규정을 숙지하기, 그리고 세 번째, 특정 국가의 업무 관련 동향을 점검하기, 마지막으로 국제적인 상황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등의 활동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재 215쪽에 있는 WEF, 즉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주요 국가의 국가 경쟁력 순위 자료를 보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WEF는요, 매년 여러가지 평가 요소를 가지고 세계 주요 국가의 국가 경쟁력을 평가해서 발표를 하는데요. 2017년도에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은 스위스나 미국, 싱가포르, 일본, 캐나다, 프랑스에 이어서 평가 대상 137개국 중에서 26위를 차지했고요. 2012년도에 비해서 7단계나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아래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한국의 국가 경쟁력이 2012년도에 비해서 2017년도에 7단계 하락한 이유를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로, 세계 시민의 관점에서 한국을 상중하로 평가할 때 어느 수준에 해당한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한국이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의 국가 위상을 높이고 한국 국민이 세계 시민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 개선하거나 변화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중요한 순서대로 세 가지만 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